조촐하게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원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말 그때가 1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단장을 맡아서 오셨을 때에 정말 심각했던 우리 대표 단장님의 얼굴 표정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국무총리가 직접 아동권리 주관이라는 말씀하셨고 또 헤이그 협약 비준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가 사실 제가 2003년도에 처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갔을 때는 정말 이 앞길이 캄캄했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꼬집어 볼 정도예요. 조금씩 꼬집어 볼 정도인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늘 이랬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조홍식 교수님 잘 아시죠? 아동 문제 또 복지 또 인권 이 두 단어들 이렇게 둘씩 엮은 단어들이 꼭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해도 남이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단어로서의 취급을 당했던 거가 엊그저께였는데 그래도 우리 실무팀들 아까 우리 이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장관은 항상 바뀌지만 실무부 부처에 계시는 분들은 안 바뀌시고 또 실무부처에 계신 분들 또 바뀝니다. 그렇지만 제일 안 바뀌는 거는 시민사회, NGO는 절대 안 바뀌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Good Governance 모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즈음이면 전 세계에서 최소한 193개국이 축하를 하는 날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단순한 복지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에서 넘어 이제는 권리의 주체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세계 아동의 날을 12월 20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93개국이 굉장히 크게 축하를 하는 날이죠.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탄생하게 된 날이 1989년도 1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날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경험 끝에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인권 유린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고 인권 침해는 정말 용인할 수가 없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료집에는 몇 가지의 오타가 있었는데 오늘 이 슬라이드가 다 제대로 된 연도하고 명칭이 제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오타가 좀 있었던 점에 대해서. 1948년도에 세계 인권선언문이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국제인권협약으로서 채택이 된 거가 인종차별협약이고요. 1965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A규약, B규약 66년도에 사회권규약하고 자유권규약이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1979년이 국제사회에서 아동의 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엄보츠 키즈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그때 안 태어났죠. 근데 우리 다 아동에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때만 해도 혁신적이었죠. 국제사회가 아동의 해라고 발표를 한 거가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이 당시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인종차별규약하고 A규약, B규약이 이제 탄생이 되었고 또 이미 이 폴란드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아동권리 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자라고 1979년도에 유엔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결의안을 내놓는데 이게 10년이 걸립니다. 워킹그룹이 선정이 되면서 10년이 걸쳐서 아동권리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9월 2일부터 국제인권법으로서 이제 효력을 발휘를 하고요. 현재
이 아동권리협약은 두 개의 선택의정서가 있습니다. 무력분쟁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선택의정서가 있고요. 지금 현재 비준 국가들이 11월 현재 147개국이 비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선택의정서는 지금 현재 161개국이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아까 이호긴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동권리위원회 제가 위원장직을 한 두 임기를 하면서 이 비준국들이 상당히 이 선택의정서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한 위원회가 이 비준국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런 것은 우리 18명의 위원들이 한 600여 개의 비준국들을 상대를 하는 겁니다. 네. 아동권리협약을 통해서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얻었던 게 굉장히 아마 우리는 당연하고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어느 책이나 어느 교과서나 어느 이론서에도 아동이라는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라 하면 18세로 정한 거가 그게 국제적인 정의, 아동의 정의를 처음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관련된 41개의 구체적인 권리 조항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아동권리협약은 상당히 포괄적인 협약으로서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혁신적인 협약이었습니다. 혁신적 권리와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다 아우르는 그런 협약이 나왔다라는 거가 상당히 혁신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좀 더 혁신적이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evolving capacity에 대한 명시입니다. 이 evolving capacity라는 것은 아동이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들이 보장되는 국제적인 기준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의 현재 9개 인권협약 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193개의 비준국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많은 비준국을 갖고 있습니다. 즉 거의 모든 국가들이 아동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범세계적인 약속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국제협약을 비준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국민한테서도 규범과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 아까 우리 이원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인 스탠더드라는 건 법적 우리가 흔히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스탠더드가 아니라 이건 법적인 그 규준 하에 있는 스탠더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겠다는 표명을 한 것이자 동시에 뭐를 했느냐면은 우리 자국민들한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모든 법적, 사법적, 행정적 제도를 해당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 조화를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정비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이 비준했다고 해서 아동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협약 비준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국가 보고서를 내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3, 4차 보고서까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9월에 심의받았을 때에 나와 있던 권고사항들 중에서 쭉 아까 미흡했다는 점을 우리 이원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것만 보시면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미흡하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동권리협약에서 권고사항들이 잘했던 것들도 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 뒤에 보니까 우리 첨부 자료에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1, 2차, 3, 4차 때 계속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면은 뭐냐? 죄송합니다. 독립적 아동 모니터링 기구가 아직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유보조항 철회, 아동 상속권, 그리고 입양허가 제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그 협약을 비준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유보조항은 철회가 가능해집니다. 선택의정서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이 미흡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5차 보고서를 낼 때도 이거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조화가 아직도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국내 법정에서의 CRC 적용 사례가 미흡해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지방법원 판결에서 판사가 아동권리 협약을 명시해서 법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왕왕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특히 대법원 판결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권 선진국들은 대법원 판결에서까지도 대법원에서 아동권리 협약을 적용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우리는 거의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활동이 중지됐습니다. 지난 정권 말부에부터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완전히 붕괴가 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동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의 부재입니다. 행동계획이 아직도 없습니다. 근데 행동계획이 나오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전략이 나오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행동계획,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동예산 부재, 26개 OECD 국가 중 하위입니다. 아동예산을 총괄적으로 한눈에 18세의 아동한테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우리 어느 부처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우리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아동 권리 교육의 미흡입니다. 아마 Save the Children, 유니세프에서는 해마다 활동을 하시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어보면 한국의 인구의 아동들이 몇 퍼센트가 아동 권리 협약을 들어봤느냐? 없어요. 거의 10%, 20%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보육교사 양성 과정에 투입돼서 들어가서 물어보면 100명, 200명 질문을 하면은요, 한 명도 안 들어봤다는 반도 나와요. 그러고 보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20년이 다 됐는데 비준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만큼 미흡하다라는 거. 기업의 그리고 국제 협력을 위한 ODA, OECD 다크 기준에서 우리가 상당히 미달이라는 거. 그리고 기업의 인권 규범 수준에서 미흡하다라는 부분. 국가의 미흡 수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한테도 우리가 이런 제적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 4차 보고서 심의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5일 날은 우리나라가 UPR이라는 보편적 정례회에서 우리나라 인권 사항을 한 번 더 심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국가 간의 심의 과정이죠. 독립적인 기구하고 국가하고의 이런 감독이 아니라 이건 국가 간의 인권이사회에서 국가 간의 검토를 하면서 나왔던 것들이 결국은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3, 4차 보고서 때가 우리가 3, 4차 보고서 심의 권고안 앞에 서문에는 우리가 1, 2차 때 보고서와 또 한 번 되풀이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변했거든요. 지금 20년을 우리가 지났는데 안 변했어. 권고사항들이 거의 그 자리에서 머무르 있다라는 것은 과연 뭐를 의미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 권고사항들이 계속 유사한 게 나온다라는 것은 국가의 정치적인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나서의 이행은 1차 책임은 국가한테 있습니다. 국가에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행을 했는지라는 것은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거 경제적인 규모가 세계에서 상위권에 있는 데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를 핑계를 댈 수는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는 핑계를 낼 수 없지만 과연 우리나라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국격에 맞는 수준의 아동인권에 노력을 기울였는가? 우리는 냉철하게 평가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부분과 민간 부분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에 자발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하여 실천해 나가는 거버넌스 나아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good 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에
주제가 바로 이 세 바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공공 부분, 민간 부분, 시민사회가 제대로 잘 네트워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란 과연 무엇인가? 근래에는 참 많이 거버넌스의 얘기를 들어요. 한 2, 3년 전만 해도 거버넌스 얘기 못 들었어요. 근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부쩍 눈에 띄입니다. 거버넌스는 사실 그러면 새로운 개념이나 절대 아니죠. 인류의 시작부터 있었던 다고 합니다. 거버넌스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정들이 어떻게 이행 또는 불이행되는 과정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기업 같으면 우리가 기업의 지배구조 또는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와 지방 간의 의사결정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 이걸 가지고 우리가 good governance냐 bad governance로 구분을 짓게 되죠. governance는 광범위하며 국가의 국민들과 모든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합니다. 공공 부분을 넘어서서 민간과 사회적 부분 모두를 포괄하고 각 행위자들의 공익과 정책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하며 몇 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그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국가는 모든 국민의 모든이라는 말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들이 천명하고 있는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1987년도에 세계은행 보고서 등에서 이제 거버넌스 이슈가 이제 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또 거버넌스는 이제 탈냉전 이후 국가가 상호의존성의 심화, 민간과 비정부 행위자들의 영향력 확대, 시민사회의 발전 및 지방정치 역할 증대 및 국내외 환경의 변화하는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는 개념인데, 거버넌스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행자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문제 해결을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는 합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며 파워 릴레이션십에 변하여 이행 당사자들 간의 권위가 배분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바로 거버넌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굿 거버넌스는 세계은행에서 OECD 국제기구에서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안한 개념인데, 어떻게 공적 기관이 인권의 실현을 보장하면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공적 자원을 운영해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개발 관련 문헌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리선언문, 아크라 행동강령,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부산 포럼이 있었죠, 작년에요. 그래서 굿 거버넌스는 지속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더 나은 원조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각 국가의 상황 및 국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다양해질 수 있지만 굿 거버넌스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 민간 부분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유엔은 굿 거버넌스를 다음과 같이 8개의 주요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합의, 책무성, 투명성, 즉각성, 효과성과 효율성, 공정성 및 포용성, 그리고 법치주의입니다. 굿 거버넌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권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강화해주는 관계에 있으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자와 소수의 의견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의 원칙은 굿 거버넌스가 가진 일련의 가치의 수행과 원칙, 그리고 굿 거버넌스가 작동해야 하는 영역에 대해 제시를 해주고 있으며 여기에 입법의 틀, 정책, 관련 프로그램
예산 분배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조치들의 개발이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거버넌스와 아동인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죠. 아동권리 실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위해 얻어진 결론은 아동권리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논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동권리 협약 이행에 있어서 공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는 결코 good governance를 자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good governance에 해당하는 점들을 또한 아동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거버넌스에서 국가 조세 제도, 사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부패 수준, 기업의 행태 등 모두 아동 권리 실현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모든 행동들을 아동 권리 시각에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투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responsibility죠. 책무성이죠. 책임이죠. 국가는 국민들의 인권 보장 보호 그리고 증진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1차적인 의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이행자들은 그 밖에도 다양합니다. 세 번째가 책무성입니다. accountability입니다. 그 어떠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제대로 된 이행 없이는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므로 국가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힘의 분배가 어떻게 그 사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시행정적인 또는 포퓰리즘적인 정책과 입법에 대한 감시와 엄한 평가는 당연합니다. 네 번째로는 effectiveness하고 efficiency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아동은 모든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므로 아동권리 협약의 4개의 일반 원칙의 준수는 거버넌스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equity, 평등성, 포함성, 그리고 참여성입니다. 사회에 가장 소외된 아동들을 포함한 정책과 제도는 good governance의 하나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동권리 협약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협약의 이행을 위해 기초를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 자원의 최도 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국제협력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거버넌스의 큰 틀을 제공하는 겁니다. 본 조항에서 명시하는 의미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비준 국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도에 일반 논평 제5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본 논평에서는 입법부터 국가가 수립한 아동 관련 정책들,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채택한 전략들, 아동 예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본 일반 논평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미진한 측면과 관련한 내용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 잠깐 드렸듯이 유보조항 이 부분에서는 이제는 상당히 많은 우리가 진전이 지난 1년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국제인권문서 비준입니다. 인권법들을 비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직도 우리가 비준 안 하고 있는 게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이고요. 인신매매 방지 프로토콜, 팔레르모 프로토콜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협약도 비준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협약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보건, 사법 등 분야별 법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동을 포괄해서 갈 수 있는 아동에 대한 기본법이 아직 우리가 없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말에 채택된 CRC를 위해서 세 번째 선택의정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것은 개인통보 선택의정서입니다. 개인진정권을 보장하는 선택의정서고 이것을 비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동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하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권 침해했을 때에 침해 시에 어떤 구제 절차가 없고 구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인권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러한 구제 절차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게 국제 수준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및 기타 조치는 총체적인 아동 권리에 기반을 둔 국가 전략이 없다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동 예상 에 대해서 연령 성별에 따라 분해한 값이 우리는 아직 없다라는 부분들, 아동의 니즈를 고려하고 반영하는 예산 분배, 그리고 아동 의견을 반영했을 때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확보되는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아동 영향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어떤 모든 법들이 근데 우리가 아동에 관련된 법만이 아닙니다. 조세 문제도 그렇고 어떤 도시 계획을 한다도 그렇고 도시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렇고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잘 안 수반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정부 간 조정입니다. 정부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수평과 수직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이 점을 저는 거듭 강조를 하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은 시민사회하고의 협력이 지금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아직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방 말단 지역사회의 그 규모까지 갔을 때에 어느 정도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표해 주실 선생님들이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실 거로 기대를 합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들이 또 나오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만 제가 짚고 가겠다면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자료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evidence based인데요. 이 근거를 기반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이 통계로서 우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 통계 자료들이 정말 투명하게 다 공개되는 통계 자료들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흔히 많이 우리가 아동 관련돼서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유니세프가 하는 Child Friendly Cities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제2회 UN 인간 거주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아동 친화적인 도시 계획이 어떻게 그 거버넌스를 반영을 하느냐, 아동 권리를 기반한 거버넌스를 반영을 하느냐라는 것을 이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s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동 친화적인 Local Governance, 지역사회의 협력과 Good Governance의 주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으로 자료집에서 있는 대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근데 아까 국회의원 한 분이 딱 오셨는데 그 한 분마저 가버리셨으니 참 아쉽습니다. 의회가 엄청난
그 행위자, 중요한 행위자, 입법을 할 때 산발적으로 그냥 경쟁적으로 막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그림을 갖고 협력하고 내놔야지 이거는 우리 당론이니까 그렇고 저거는 아니니까 이런 걸 이제는 좀 탈피할 시대가 우리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날을 후원하시는 분들은 좀 최소한 아동 권리 협약을 한번 읽어보고 좀 들어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다음번에 한번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지만 거꾸로 국회의원들을 감찰을 한번 할 때에 이런 우리나라가 당신이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그 국제 조약들이나 국내 법안들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아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엄부스키즈들이 또 해주셔야 할 활동들입니다. 심지어 외국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거가요. 세르비아라는 국가에서 벨그라드에서 지방 선거가 있는데 청소년 집단들이 가서 질의를 해요. 딱딱딱딱 카드를 넣고 당신은 요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투표를 했느냐 마느냐를 청소년들이 주도를 하는 과정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또 거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제가 가보면은 이게 바로 중앙 정치가 아니라 지방 의회 선정 과정에서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죠. 아동 권리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죠. 사법부, 이 사법부도 또 역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법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 친화적인 이제는 법무부 산하에서 법률 조력인 제도 나오고 또 진술 조력인 제도가 나오면서 이제 많이 발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에서 역할은 앞서 말했듯이 시민사회가 굉장히 강해지고 굉장히 지속 가능해져야지만 아동의 대변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앞으로 이제 제3선택의 정서가 발효를 할 때에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아동 자체도 행위자이죠. 아동 스스로가 적극적인 참여가 중앙 지방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간상. 예. 그러면은 끝으로 매줌으로 이제 우리의 과제를 한번 제가 제시를 하고 오늘 이 발표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제로서는 책무성 강화입니다. 이제는 앞서 제가 모니터링 감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책무성 강화입니다. 의무 이행자들이 얼마만큼 자기의 의무를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특히 공공 부분에 있는 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잣대는 엄격하게 우리가 더 뭐라 그러죠? 영어로는 우리가 raising the bar를 한다고 그러죠. 이거를 해야 됩니다. 퍼블릭 섹터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프라이빗 섹터에서도 마찬가지. 민간 기업들이 특히 해외에 나가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의 능력 인정과 증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동의 역량 강화를 해야 되고 아동이 정말 변화 가능하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 능력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아동 관련 모든 이슈들을 주류화해야 됩니다. 아동이니까 그러니까 상임위도 아동 문제 다루는 상임위가 아니라 아동 문제를 다 전반적으로 주류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동 권리의 기반을 둔 통합적인 정책들이 수립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아동에게만 우리 국내, 우리 영토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앞서 제가 편에 있던 슬라이드를 조금 넘어가면서 언급을 드리고자 했는데 시간상 이번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공유국가로서 국제협력을 할 때 아까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영토뿐만 아니라 다른 영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죠. 우즈베키스탄이 뭐로 유명한 줄 아세요?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조폐공사에서 펄프를 사옵니다. 국가가.
무역 협정으로 사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그 바로 펄프를 제공하는 그 모카 공장, 모카 섬유 사업에 아동 노동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우즈베키스탄하고는 절대 무역을 하지 말아라. 특히 모카는 하지 말아라. 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아주 공공연히 가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그 조폐공사에서 섬유를 사옵니다. 모카 섬유를 사옵니다. 이런 거가 과연 우리가 아동 문제가 메인스트리밍이 안 됐다라는 거에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 영토뿐만 아니라 다른 영토에서도 우리가 뭐 인권 침해하는 거는 고사하고 이런 무역 협정을 하는 데서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아동 친화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good governance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